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감사원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정조준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 사태 초기 잡음이 일었던 국산 치료제 개발과 해외 백신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전현 정권이 다시 한번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내일부터 보름간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는 2018년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당시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K바이오 성과 홍보를 위해 업체들에게 임상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3상을 허가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K바이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두르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은 또 특정 감사를 통해 해외 백신 도입 과정 실태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지금 그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은 5개월이 넘도록 30%대에 머무는 백신 보릿고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백신 구매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사서 무더기 폐기 사태가 벌어졌다는 의혹도 주요 감사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실제 감사가 시작돼야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에 야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초호화 관사 개보수 의혹으로 신고하겠다는 겁니다. 그 신고 기관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 아직 남아있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 전현희 위원장입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임 후 7개월 동안 관사 개보수 비용에 1억 4천만 원 이상을 쓰는 등 공관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인데 앞서 감사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신고에 나선 건 권익위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과는 달리 직권 조사권이 없어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 청구 혐의가 있으면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가 들어야 조사할 수 있나요? 네, 관련 신고가 들어야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입니다. 이번에 신고가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민주당 의원 출신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조사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표적 감사를 받았다며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정책포럼인 사이제도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감사원 통계감사의 부당성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조만간 제주를 방문합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마침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전직 대통령.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임기 중 3차례 4.3 추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념일에 제주를 찾는 겁니다.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내달 양산에 책방을 열어 강연, 낭독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대외 활동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거취를 둘러싼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당내 설전까지 벌어지는 등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꼬봉입니까? 그간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정치 행보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리입니다. 3만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아들 학폭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자진 사퇴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번엔 검찰이 아닌 경찰 출신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 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당시 정 변호사 내정 발표 때 경찰 내부에선 검찰공화국 비판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를 의식해 경찰 내부에서 발탁한 걸로 보입니다. 내부 인사로 하겠다고 건의를 드렸다. 이 말도 맞습니까? 최근에 경찰 내부 분위기라든지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 청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99년 행정고시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시절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검사 출신을 포함해 외부 제공모도 검토했지만 경찰 수사 수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우 청장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동시에 행시특채 발탁으로 경찰대 견제, 비경찰대 우대 기조 유지를 분명히 내비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우 청장 인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사과해야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요구할 것 같지만요. 실제 사과해야 된다고 한 사람 박용진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과 표결권 침해에 대해 민주당도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그런데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 이 민주당 주류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탄핵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내부 동료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비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공세가 한동훈 장관을 향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의 공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편파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하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을 신적폐라고 지칭했는데요. 역사는 모렴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내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헌재 결정과 관련해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동안 여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6분의 1, 뭐가 6분의 1이라는 겁니까? 네,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 업무 추진비는 이 공무를 할 때 사용하는 식사 비용이라든지 행사 비용 등을 말하는데요. 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4분기에 쓴 업무 추진비는 15회에 걸쳐 508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임 박범계 전 장관이 이제 6분의 1, 추미애 전 장관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요. 주로 사용한 곳을 살펴보면요. 청사, 환경미화원 등의 방호용품 구매에 204만 원, 직원 자녀의 대입시험 격려 선물 구매가 110만 원이었고요. 행사와 직원 식사에 사용한 비용은 19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내용만 보면 상당히 검소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법무부가 한 장관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공개한 것 약간 셀프 홍보 같기도 하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법무부는 이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자체는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한 장관의 취임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게 이 법무부 측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그러면요, 이렇게 아껴 쓴 업무 추진비는요, 국고로 환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지켜봐야 합니다. 한 장관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차관이 사용하거나 이제 다른 업무 추진비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당연히 공직자의 쌈짓돈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알뜰살뜰 살림살이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 진화 작업이 한창인데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서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공 기자,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인천 강화군 만이산 초입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4분 능선까지 번지면서 대응 단계가 상향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오후 4시 10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접한 대여섯 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입니다. 소방헬기 12대와 인력 134명, 소방차 53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순간 풍속 초당 11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도 일대엔 건조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강화군은 안전 문자를 통해 산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입산 자재와 함께 화재 장소를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은 신라 선덕여왕 시절 세워진 사찰인 정수사가 있는데요. 대웅전 등 법당이 국가지정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찰과 민가부근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3헥타르, 진화율은 50%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어두워지면 소방헬기를 철수시킨 뒤 야간 진화작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유독 빨리 핀 벚꽃을 보고 고민인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벚꽃 여행 가려고 날짜 잡아놨는데 너무 일찍 펴서 그새 벚꽃이 져버리진 않을까 걱정이라는 겁니다. 봄꽃 축제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호수를 둘러싼 왕벚나무가 꽃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 벚꽃 축제까지는 열흘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입니다. 작년에는 한 4월 넘어가야 이제 벚꽃 좀 많이 피고 놀러 다녔던 것 같은데 올해는 확실히 좀 빨리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따뜻한 날씨 속에 서울에선 어제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개화일을 관측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빠릅니다. 서울은 물론 부산과 청주도 관측일에 가장 빨리 벚꽃이 폈습니다. 예년보다 2주나 빠른 곳도 있습니다. 일주일 뒤면 만개하는 만큼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는 내일, 서울은 주말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 모습을 드러낸 봄꽃에 축제를 준비하던 지자체들은 고민이 깊습니다. 봄철 흐드러지게 피는 개나리로 유명한 은봉산.
벚꽃이 일찍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정됐던 축제 일정을 바꿨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예정됐던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일주일 앞당겨 진행됐습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꽃 구경을 놓칠까 서둘러 온 시민들이 많습니다. 인스타로 해시태그 해서 개나리 축제 응봉산 쳐서 왔고요. 생각보다 날씨도 좋고 개나리도 많이 펴가지고 기분 좋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와보니까 좀 봄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릉에서도 벚꽃 축제를 나흘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3월 말에 여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기후변화 등 여파로 봄꽃의 개화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60년 뒤에는 2월에 봄꽃이 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궁궐이나 성문을 지키는 장수를 수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복궁에 조선시대 수문장들이 집결했습니다. 과거 인명의식을 재현한 건데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복식과 무기를 갖춘 수문장들이 경복궁에 모였습니다. 수문장은 궁궐과 도성문의 방비를 책임지는 관직입니다. 왕으로부터 직접 수문장 임명을 받는 전통의식 재현을 위해 서울과 제주, 강릉 등 전국 7곳의 수문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왕이 입궁하면서 임명의식이 시작됩니다. 왕은 수문장들에게 출입자의 이름이 적힌 출문부와 수문장패를 하사하며 철저한 호위를 당부합니다. 궁궐마다의 출입을 살피는 것은 중한 일이니 소홀함이 없이 성심을 다하도록 하라. 이번 의식은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에 최초로 수문장 제도를 시행한 기록에 근거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과 각 지역이 또 재현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이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시민들은 이색적 풍경에 매료됐습니다. 전통문화 행사가 오랜만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같이 아이들과 체험하고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 경복궁에선 조선 전기 군인인 갑사의 시험 제도를 체험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기합 소리와 함께 봉을 휘두르고 고사리 손으로 힘차게 활 시위를 당깁니다.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활을 잘 쏜다고 칭찬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봄을 맞아 고궁 행사는 더 다양해집니다. 다음 달엔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이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이 뚫렸습니다. 입국이 불어댄 외국인 2명이 공항 창문을 깨고 비행장을 버젓이 지나 담벼락까지 넘었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은 말뿐이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2명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착륙한 건 이틀 전인 24일. 하지만 입국 목적 불분명해 불법 체류 우려 등으로 입국이 불어댔습니다. 터미널 3층 출국 대기실에서 오늘 오후 본국 송안 항공편을 기다리던 이들은 새벽에 말 그대로 야반도주했습니다. 대범하게 3시 28분쯤 터미널 1층 버스게이트 창문을 깨고 비행장으로 탈주한 겁니다. 그리곤 약 3.5km를 내달린 뒤 4시 18분쯤 제4활주로 서북 측 외벽을 넘어갔습니다. 터미널에서 활주로 끝 울타리까지 50분 동안 비행장을 활보한 셈인데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인천공항 외곽에는 보시다시피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감시 장비와 경비 센서 등 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지만 이들의 도주는 막지 못했습니다. 출국 대기실은 법무부, 터미널과 외곽 담장 등 공항 보안은 인천공항 자회사, 공항 치안과 경비는 인천공항 경찰단이 맡고 있는데 구멍이 뻥뻥 뚫리며 세 기관 모두 놓친 겁니다. 울타리 침입 감지 센서가 울리자 6분 만에 순찰조와 기동 타격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들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하고 있지만 뛰어넘은 담장은 CCTV 사각지대여서 추적에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은 국정원과 방첩사,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의 상황을 통보했고 경찰과 군 병력을 총동원해 이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얼마 전 2살배기 아기를 무려 사흘간 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여성의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단 몇 줄의 사건 기록만으로도 아무 죄 없는 아이의 고통과 부모 될 자격 없는 어른의 무책임한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흘간 집을 비운 그녀가 아이 옆에 두고 간 건 김에 싼 밥 한 공기뿐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엄마 A씨.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미안해요. A씨는 2021년 5월 아들을 낳았고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간 지난해 1월부터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아이를 홀로 두고 PC방을 가거나 술을 마시는 등 잦은 외출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남자친구를 만난 뒤부턴 외출은 외박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새해 첫날에도 엄마는 아이를 홀로 방치했고 분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일을 하느라 집에 못 왔다고 진술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오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사흘 뒤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홀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 아이 옆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남겨놨고 결국 아이는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아이가 홀로 방치된 건 확인된 것만 60차례, 544시간에 달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공개된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와 함께 상습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아직 한 번도 법원에 반성문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적 장애인 여성을 인근 주민 여럿이 성폭행을 한 겁니다. 사회 일부 이상현 차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차장, 사건이 마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올해 초 맞습니까? 네, 이번 사건 인구 5천 명의 작은 면단위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미혼 지적장애 여성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이 뒤집혔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이후 피해 여성 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가 10명이 넘는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건 모두 4명이고 1명을 제외하고는 인근 주민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받던 마을 주민 1명,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까? 네, 경찰 조사를 받던 마을 주민 1명이 지난 15일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A4 용지 여러 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남성 외에 2명이 구속,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고 1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겁니까? 피해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주민 대부분이 서로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참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같이 생활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을 성추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농촌 마을에서 지적 장애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11년 전남 장흥에서는 전 국민을 경악해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족처럼 지낸 이웃 등 마을 사람 4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폭행했고요. 2018년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마을 주민 7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지적장애인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반복이 되는 겁니까? 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손쉬운 표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알리면 가해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대로 신고를 못하거나 협박이나 회유 이런 거에 하라는 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일부 피해자는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진술한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우리 법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해 본인 의사에 따라 판단이 어려운 이른바 한거불능 상태였던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이웃으로 믿고 따른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행, 엄하게 다스려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치킨집 무려 8만 개가 넘습니다. 주말 저녁 지금 이 시간대가 되면 밀려드는 주문에 튀김기는 바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튀김기,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불이 나기 쉽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한 치킨집. 어제 오후 8시쯤 튀김기에서 기름 덩어리가 튀어 불이 났습니다. 지난 15일 마포구 치킨집에서는 전원을 제대로 끄지 않아 튀김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음식점 튀김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91건. 매년 130여 건씩 불이 나는 셈인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주요 화재 원인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튀김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를 갖다가 잘 걸러내야 되거든. 오래되면은 산화가 돼가지고 이게 불이 잘 붙어요. 낡은 튀김기의 경우 온도 조절 장치 고장으로 불이 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튀김기 화재 발생 시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수증기에 불이 붙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추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던지면 냉각효과를 일으켜서 불을 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기름을 자주 갈고 튀김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됐던 모노레일이 오히려 관광지 이미지를 망치는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 결함, 땜질식 복구, 관리 부실로 멈춰선 모노레일은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현장 카메라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에 모노레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중단되면서 시설이 방치되고 흉물이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노레일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뒤집혀 있습니다. 승객이 구겨진 천장을 힘겹게 손으로 받칩니다. 개장 2년 만에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모노레일이 탈선하는 사고로 8명이 다쳤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매표 소문은 굳게 닫혔고 승강장 입구는 녹이 슬었습니다. 모노레일은 사고 이후 한 번도 운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서졌던 차량은 방수포로 덮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진짜 지금은 뭐 거의 애물단지 지금 관리 자체도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녹슬고 해가지고 흉물로 남지 않을까. 통영시는 당초 보수한 뒤 재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에서 사실상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모노레일 건설에 들어간 돈은 117억 원. 고치는데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남 알프스 구봉 중 한 곳인 울산 신불산. 산 중턱에 모노레일이 설치돼 있습니다. 멈춰있는 차량엔 먼지가 가득하고 철로엔 낙엽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지난 2018년 운행 첫날부터 전원장치 고장으로 멈춰선 뒤 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장났으면 수리를 해야지. 수리를 해가지고 운행을 해야지. 이 목적이 운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안전검사 결과 당초 운행을 하면 안 됐을 정도로 많은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설치업체가 파산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도 주고 어떻게 할지 지금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거제도에 건설된 모노레일 역시
지난해 10월 화재 사고 이후 운행을 멈췄습니다. 9월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막대한 수리 비용이 부담입니다. 올 9월에 정상 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안전 부분 확보를 위해서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을 법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경기 포천에 있는 모노레일도 선로 균열이 발견돼 지난 20일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국에 운행 중인 모노레일은 61개. 센서 오작동과 선로 균열 같은 크고 작은 사고로 운행을 중단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모노레일 등 궤도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47건. 4건 중 3건은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거의 인식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졸속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짓고보자는 생각만 앞선다면 관광객 유치는커녕 매물단지가 되는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카메라 홍진우입니다. 의무 휴일, 상권 침해를 놓고 갈등 관계에 있던 대형마트와 동네 시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트가 시장을 홍보하고 나선 겁니다. 상생을 위한 동행의 현장,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직원이 방문객들에게 전단지 나눠줍니다. 300m가량 떨어진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인근 재래시장이랑 같이 행사하는 거거든요. 시장 지도를 그려놓고 맛집과 상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이런 거 보시면 찾아가시는 손님도 좀 있을까요? 시장하고 집이 가깝거나 상권이 쉴 때는 당연히 찾아가겠죠. 시장에선 창립 64주년 기념품으로 이 마트에서 제작한 라면 1000개를 제공했습니다. 이틀 만에 동날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손님 좋아하죠. 라면 좋으니까 기대 좀 돼야지. 많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 온라인으로 장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마트를 찾고 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하는 상생 전략입니다. 손님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희 오프라인에서 이마트 그리고 전통시장 상호 간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다음 달엔 시장을 홍보하는 영상도 만들고 시장의 인기 특산물을 발굴해 자체 상품으로 제작하는 등 상인들의 판로를 넓힐 수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돕니다. 아이 나이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그게 아이의 한 달 사교육비다. 지난해 사교육비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07년 조사한 이래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총액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고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역시 12% 가까이 오른 41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던 초등학생 사교육 지출이 다시 많아졌는데 전년보다 13.1% 늘어났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80%에 육박합니다. 사교육비 또한 물가가 오르면서 덩달아 함께 오르는 추세. 학부모들은 개학을 전후로 최근 몇 달 새 줄줄이 오르는 학원비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지금은 2개예요. 네, 그 하나는 몬테소리고 또 하나는 발레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뭐 5만 원 정도? 과목별로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는 올랐어요. 특히 3월 들어서 일괄적으로 많이들 올라서 체감하는 게 커서 앞으로 보내는 것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 나이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숫자가 아이의 한 달 사교육비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이의 나이에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거 플러스 20, 30을 더 붙여야 되는 게 더 현실이긴 해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또 저희 것들을 조금 아껴서 아이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좀. 늘어나는 사교육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해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요즘 반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빌라 사는 분들은 앞으로 이 보험 문턱 넘기가 어려워집니다. 집값 하락 그 불똥이 튄 겁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 이른바 전세가율이 높은 서울의 한 빌라촌입니다. 이렇게 깡통 전세일수록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올 5월부터는 가입 조건이 전세가율 90%를 넘지 말아야 해 더 깐깐해졌습니다. 보통 연립 다세대 주택은 최근 거래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집값으로 칩니다. 그런데 하락한 공시가격 여파로 전세가율마저 오르면서 보험 가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겁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전세 1억 2천만 원짜리 빌라를 예로 들면 원래는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집니다. 올 하반기 전세 계약이 끝나는 수도권 빌라 10채 중 8채는 같은 전세 보증금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혹시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불안하지요, 지금. 그거 못 받으면 뭐 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있을 데도 없고. 8월에 재계약을 하면 새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뜯기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최대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갱신 계약의 경우 전세가율 조정을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했지만 신규 계약주택 역시 역전세 등 여파로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난처한 나라 대만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친중과 친미 사이 줄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대만 정치권은 미중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26년 만에 처음 미수교국인 대만을 공식 방문한 독일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Die Fachreise ist ja auch wirklich mehrere Monate vorbereitet gewesen. Insofern ist es für eigentlich keine Überraschung, diese Reise.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의 58%를 점유 중인 대만 TSMC를 향해 미국 등 서방은 전략적 동맹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중국의 침공으로 TSMC 공장이 넘어가느니 공장 파괴가 났다고 견제할 만큼 대만의 기술은 절대적입니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은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중미 방문을 전후해 미국 본토를 찾는 차이잉원 총통은 메카시 미 하원 의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中方对有关消息严重关切，我们已经向美方提出了严正交涉，要求美方做出澄清。There's no reason for China to overreact. 이에 앞서 야당 국민당 소속 마잉주는 전직 총통으로 처음 중국을 방문합니다. 상하이와 우한 그리고 신해혁명 유적지가 있는 창사 등을 찾아 중국 학생들을 만납니다. 마 전 총통은 8년 전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역사적인 첫 양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반중 노선을 고수하는 현직 총통과 선거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우려하는 민심을 얻으려는 전직 총통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니까 거기에 일종의 편승 전략이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매출 60%가 중국 시장인 우리 기업들의 줄타기 행보도 마찬가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중에 어디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대만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좀 뵈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회장님. 국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좋죠. 오랜만에 미중 사이에서 공급망 단절을 우려해 TSMC는 일본에 두 번째 공장 설립으로 생산지 다변화에 나섰고 삼성전자도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어젯밤 초대형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를 휩쓸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위에 찌그러진 차량이 올라섰습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와 목조 구조물은 뒤엉켜 산을 이뤘습니다. 지붕이 날아간 주택 내부는 밖에서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We lost everything, but we got our life. Towed the house out, towed the truck out, the car, and the other car. 최고 시속 128k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현지 시각 어젯밤 미국 중남부 미시시피주를 휩쓸었습니다. 2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한밤중에 발생한 탓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It's like a bomb went off. It's total devastation. Houses are gone, houses stacked on top of houses with vehicles on top of that. 피해 지역인 미시시피 롤링포크 지역시장은 마을이 사라졌다며 좌우를 둘러봐도 온통 파괴뿐이었다고 참담한 현장 모습을 전했습니다. 미시시피주와 인근 엘라베마, 테네시주의 7만 5천여 가구에는 전기도 끊겼습니다. We don't have any power, don't have any water, no electricity. 이번에 발생한 토네이도는 초대형 폭풍우인 슈퍼셀로 알려졌는데 미국 중남부처럼 넓은 평원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시시피의 모습이 매우 가슴 아프다며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이번 주 기온이 쑥쑥 오르며 봄 기운이 짙어집니다. 이 모레까지는 쌀쌀한 기운이 감돌겠지만 주 중반이면 20도 안팎으로 조금 덥다 싶으실 겁니다. 기온이 들쭉날쭉해서 면역력에 적신호가 켜진 요즘이죠. 기온에 맞는 옷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출근길에 봄 코트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한낮에 서울이 14도, 대구는 16도로 아침보단 기온이 크게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서늘하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많은 일조량이 봄꽃 개화를 더욱 부추겨 벚꽃은 절정을 이루겠고요. 볕이 대기를 더 마르게 해서 건조함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봄꽃이 시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피다간 우리가 아는 봄꽃들의 개화 시기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망울을 일찍 터뜨린 이 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함에 취해만 있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최후 통첩일지도 모릅니다. 계절에 맞지 않은 홍수와 태풍, 극심해지는 폭염과 한파, 수시로 재난이 되는 산불과 가뭄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재난은 어느새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됐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10년간 인류가 할 선택이 향후 수천 년 자연 생태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봄꽃의 경고.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